역사 완성사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시작하는 단어가 한 자리로 바뀌었네요. 너무 좋습니다. 좋고요. 오늘은 미국 혁명,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미국 독립혁명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제 미국의 여러 인물들을 생각할 때 전 딱 이 단어가 저는 제일 생각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참 좋아했던 책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장을 조금만 가져왔어요.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노예를 잡아서 착취하던 노예 선조들과 노예 후손의 자손들이 이제는 이 평평해진 땅에서 이 편안해지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이러한 꿈을 꾸었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러한 연설은요, 또 그 마음은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흑인 출신 미국 대통령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저는 여러 단어 중에 참 그 꿈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 저는 꿈이 좋은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어느 순간 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EBS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어느 순간 EBS 강사 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제자 녀석이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꿈이 뭐예요? 어느 정도 꿈을 이룬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지금 내 꿈은 뭐지?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매 시간, 매 강 여러분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강의를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근접해 계신지 모르겠어요. 꿈은 여러분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그때그때의 꿈들을 더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도 당장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단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삶들을 한번 같이 꿈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혁명이고요. 2020년도, 19년, 20년도에는 거의 주류를 이뤘었던 미국 혁명이 2021년에는 쉬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쉬었으니까 더 매력적이다. 쉬었으니까 더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앞뒤로 지금 약간 시민혁명 세계 시리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영국혁명, 미국혁명, 이제 다음 시간에 프랑스혁명 갈 텐데요. 영국혁명이 6월, 9월에 나오고 프랑스혁명 6월과 수능에 나오고 프랑스혁명이 9월 모평에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 혁명이 한번 나올만 했는데 쉬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개 문제들 중에서 내다가 빠졌지 않나 싶은데 올해 2022학년도에는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파트가 바로 미국 혁명이다. 오늘은 미국 혁명에 이어서 미국 혁명 그 이후 미국의 남북전쟁, 그 다음에 20세기에 어떤 독트린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미국의 독립혁명은 딱 여기까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났었던 19세기의 미국의 상황, 그 다음에 20세기의 주된 미국의 상황,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다 내려놓고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영국혁명 배웠습니다. 가장 핵심 뭐라고요? 재불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메리 윌리엄, 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지 1세. 되셨나요? 자, 재불찰이 할 때 제임스 1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왕권 신수설하면서 전제정치 펼쳤었다. 끝이에요. 사실 그거 말고 별거 없습니다. 뭐 스튜어트 왕조를 열었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재불찰 아닙니까?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도 역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강요하다가 의회 동의 없이 과세하려다가 저항이 있었고요. 권리청원을 승인해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의회 열지 않다가 결과적으로는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서 의회 소집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의회파와 왕당파와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치열한 내전 끝에 1649년 최종적으로 이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하면서 공화정이 등장하게 되는 청교도 혁명이 완성되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등장했던 인물 크로멜입니다. 크로멜 기억나시나요? 자, 크로멜은 호국경 올랐었고요. 그 순서대로 가볼까요? 아일랜드 정복 원정 갔었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원정 갔었고, 그 다음에 1651년도에
항해법 했습니다. 53년도에 호국경, 종신직의 호국경에 올랐었다. 그렇지만 너무나 그러한 이 종교 강요 정책에 의해서 반발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게 되었었고요. 그의 사후에 다시 1660년에 왕정 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왕정 복고됐던 인물 찰스 2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는 가톨릭을 신봉하면서 좀 강화하는 전제 정치를 펼쳐 나갔었지만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허용해 주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타협점은 가져갔습니다. 그때 이제 계속 나왔었던 것이 토리당과 희그당의 대립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했었던 그의 동생 제임스 2세는요, 오히려 그런 법들마저 없애버리면서 더 큰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메리와 윌리엄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명예혁명이 있었고, 그 메리와 윌리엄은 권리 장전을 허용해 주었었다. 권리 청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권리 장전입니다. 그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앤 여왕 때 스코틀랜드 병합하면서 연합왕국 만들어지게 되었었고, 조지 1세 때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영국 왕이 나오면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전통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되셨죠? 딱 2분이면 되잖아. 예,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 혁명으로 가봅시다. 자, 미국 혁명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지리 시간을 지리 시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리 이게 세계 지리랑 같이 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요. 지리를 모르면 또 좀 공부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 쪽에서도 북쪽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북아메리카라고 하고요. 이쪽에 있는 원래는 이들을 초기에 개척했던 나라는 이쪽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에스파냐였지만 이들이 이제는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영국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지속적으로 이 미국, 특히 이 미국을 조금 자세히 보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수능 세계사를 위해서 미국의 도시를 외운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핵심은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 미국의 대표적인 산맥, 우리가 세계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산맥이 두 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있듯이 여기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고요.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고, 이쪽에 내려오게 되는 로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 큰 산맥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초기에 이주가 시작돼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가 아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뉴욕 이런 데들입니다. 뭐 버지니아라든가 이쪽이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 프랑스로부터 사들이기도 하고, 멕시코로부터 빼앗기도 하고, 에스파냐로부터 뭐 빼앗기도 하고 하면서 쭉쭉쭉쭉 가게 되고, 여기가 이제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걸로 유명한 로스앤젤레스 LA라는 거 아닙니까? LA 위쪽에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밑에 쪽에 샌디에고가 있거든요. 이런 거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상식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에팔레치아 이 동쪽 연안에서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영국의 이주민들이 이 식민지 개척을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이 식민지 개척할 때 나오는 게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터키. 칠면조입니다. 칠면조. 그 초기에 이들이 갔을 때 이 칠면조를 잡아 먹으면서 이 땡스 기븐 데이 이 추수감사제를 많이 올렸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매년 이 백악관에서는 원래 칠면조들이 그때쯤 되면 엄청나게 많이 죽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2마리 정도는 이제 풀어준다 그래서 아주 그 행운이 좋은 그 칠면조다 하는데, 사실 이 칠면조가 영어로 하면 터키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여러분 틀린 어원인 거 아세요? 어원이 틀렸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원래 그게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게 종이 완전 다릅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뿔닭이라는 게 있었어요. 뿔닭. 근데 그게 터키 사람들, 이 투르크에서 좀 많이 이렇게 보내줬었대요. 교류하면서 만나게 된 거야. 근데 갔더니 아메리카 갔더니 거의 비슷한 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터키다! 라고 해서 그냥 칠면조를 터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완전히 그 종도 좀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약간 좀 다른 닭인데, 요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터키 하니까 그냥 이게 그냥 칠면조가 터키가 돼버렸죠. 그런 내용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미국 혁명 배경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세기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팔레치아 동부 연안 일대에 많은 청교도들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상인들도 당연히 이주하게 되었었죠. 그게 어디 연안이라고요? 대서양 연안. 대서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대서양이에요. 여기가 대서양. 이쪽 넘어가면 이제 그 유럽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대서양. 여기가 태평양이죠. 이쪽에서 더 가면 이제
그 우리나라 나오고 뭐 일본 나오고 중국 나오는 그 태평양 여기가 대서양 그 정도 약간의 것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초기에 13개 식민지를 건설했고요. 상당 부분의 자치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계몽사상, 18세기 되면서 유럽에서 계몽사상, 잘못돼 있었던 우리의 구습이라든가 악습으로부터 뭐 타파하자,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계몽사상의 영향도 조금은 있었겠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다라고 하는데 이 중상주의 정책의 강화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7년 전쟁이라고 있어요. 제가 아마 지지난 강의에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7년 전쟁이란 게 뭐냐면 일단 7년 전쟁의 연도 한번 봐주세요. 1756년에서 63년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꼬마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63빌딩이었죠. 1763년이었고 여기서부터 7 빼면 56 나옵니다. 이거 연도는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어쨌든 18세기 중엽에 있었던 사실상의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원래는 이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랑 붙었었던 거예요. 프로이센이랑 붙었었는데 이때 나머지 나라들이 이들을 지원해주면서 점점 전쟁이 커집니다. 프랑스가 여기 붙고요. 영국은 프로이센 편에 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포르투갈이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막 에스파냐도 붙고 러시아도 붙고 전쟁의 양상이 정말 커져.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보다 싸웠던 지역만 따지면 이게 훨씬 더 넓었어요. 어쨌든 뭐 그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이 영국과 프로이센 쪽이 뭐 이기긴 했으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전쟁을 했다라는 건 어쨌든 둘 다 피해가 막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재정적인 압박을 느꼈었던 영국이 그 전까지는 상당 부분의 거의 자치 내지는 자유를 허용해 줬었던 이 아메리카 이 개척인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다라고 표현해요. 즉 세금을 더 많이 걷었던 거예요. 배경이 뭐라고? 7년 전쟁으로 인해서. 7년 전쟁은 제가 볼 땐 연표적인 것도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다. 즉 기존에는 걷지 않았었던 인지세, 차세 등의 세금을 막 걷었었던 거예요.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해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세금을 더 걷기로 했던 것에 사람들은 있었다 없었다? 당시에 그 아메리카 사람들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대표도 없는데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 대표를 거기 들어가기도 못하게 해놓고 니네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 라고 하게 되면서 저항을 해요. 이 저항이 꽤 좀 극심했는지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도 야, 좀 걸렸다. 쟤네 좀 어떻게 알았네. 오케이. 그러면 이 세금 많지? 미안해. 그러면 요것만 해. 차세만 유지해요. 차는 여러분 카가 아니라 티입니다. 마시는 티. 이 차세만을 유지하는데 이 차세가 사실은 상당 부분의 세금의 거의 주요 품목이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반발이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1773년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동인도 회사 소유의 배에 올라가지고 인디언 복장하러 올라가고 당시에 300상자가 넘는 차를 그냥 바다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 짜증나 이러면서 그냥 막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이에요. 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니들이 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른바 1773년도에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선박을 습격했는데 영국이 생각보다 되게 강경하게 나와. 뭐? 우리 배를 지금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보스턴 항구를 폐쇄해버리는 강경 대응을 나오면서 완전히 약간 극단으로 이제 치닫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의 상황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영화, 제가 한 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 중에 이제 패트리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숲속의 여유라고 해서 여기 인물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인이죠. 미국인인데 영국인들을 상대로 했던 것이었었는데 제가 이때 지난번 우리 중세 유럽 할 때 말씀드렸던 브레이브하트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갖고 멜 깁슨의 영화를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대하고 본 영화 무조건 기대만큼 못 미쳐. 그냥 봐자 하고 재밌으면 괜찮은데 전 너무 기대를 하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대가 너무 높았었나 봐.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볼 때 당시의 식민지인들의 마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략 전술 이런 걸 보기에는 참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패트리어트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때 대결이 붙게 되죠. 그래서 1774년도에 1차 대륙회의라는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즉 영국 군과 민병대
여기서 민병대라는 건 지금의 이제 미국이 되는 그 선조들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렉싱턴 전투라는 전투가 1775년 4월에 벌어지는데요. 사실은 이 렉싱턴 전투 바로 앞에 있었던, 뭐 이건 시기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 유명한 패트릭 헨리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 연설이 뭐냐고요? 이거예요. 전 이때 이 글만 읽어도요, 그 당시에 이 패트릭 헨리의 그 피를 토하는 그 심정이 난 좀 느껴지더라고. 여러분은 평화를 거듭 외치고 있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은 실제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이미 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쇠사슬을 차고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데 목숨이 그렇게 소중하고 평화가 그리도 달콤하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이 마지막 멘트, 뭐 우리가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바로 그 단어.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가 그렇게 저항해야 된다. 죽더라도 우린 자유롭게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게 패트릭 헨리의 연설이에요. 이게 되게 유명한 연설이죠. 미국의 흔히 3대 연설이라고 하는, 그 뒤에 나오는 뭐 링컨의 연설, 마틴 루터킹의 목사님의 연설 뭐 해갖고 이제 그 3대 연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때쯤 있었어요. 1차 대륙회의 이후에 렉싱턴 전투 전후쯤에 있었던 게 패트릭 헨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패트릭 헨리는 연설을 했고 말로 했고, 더 유명한 게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상식이라는 소책자를 쓰게 됩니다. 이 책자가 이 책자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커먼 센스라고 나와 있죠. 전능하신 신이 아메리카를 영국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을 보아도 아메리카에 대한 영국의 지배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메리카 이렇게 멀리 떨어뜨린 것만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우리의 본성에서 흐느끼는 목소리가 이제 독립할 때가 온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바로 커먼 센스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식. 76년도 1월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시기적인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그 책자나 이런 게. 근데 이 상식이라는 책자는요, 당시에 50만 권이 팔렸대. 그 당시에 식민지인들이 뭐 한 200만 명밖에 안 됐을 때 한 4, 50만 권 이상이 팔렸다라고 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읽었었던, 아마 인구 대비 이 베스트셀러로 따지자면 전 세계 1위일 겁니다. 그럴 정도로 뭔가 이 식민지 사람들이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차 대륙회의가 열려요. 2차 대륙회의 이후 워싱턴 총사령관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독립선언서가 나옵니다. 굳이 시기적으로 따지자면 이때쯤에 있었던 게 상식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아마 상식이라는 책이 연표로는 안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1차 대륙회의 이후 렉싱턴 전투, 2차 대륙회의 이후 요크타운 전투라고 잠시 뒤에 나올 텐데, 그 순서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 봐주시고, 자, 독립선언서에는요, 토머스 제퍼슨이 뭐 이제 초안을 잡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천부인권, 주권제 및 저항권 사상이 있어서 우린 이것을 근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천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미국 독립선언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미국 독립선언서는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한 진리라고 믿는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확실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게 보세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확실한 권리를 부여받았대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권리라는 거. 이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정부가 만들어졌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만일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한다면 사람들은 그 정부의 형태를 바꾸거나 폐지하고 인간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원칙에 기초를 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다라고 해서 독립선언문. 그래서 여러분, 7월 4일만 되면 지금도 미국인들은 난리 납니다. 독립기념일 하면서 엄청나게 큰 행사를 많이 막 불꽃놀이 하고 막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인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시험 문제에서 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에 배울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프랑스 국민의회 때 만들어진 인권선언인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인권선언이 답이 되려면요, 소유권이 나와야지 거의 답이 됩니다. 소유권적인 개념. 소유권이 나왔다, 거의 90% 이상은 인권선언이에요.
천부인권 이런 거 나오면 독립선언.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사실 영국이 그동안 뭐 거의 강력한 나라로서 뭐 다른 나라들한테 막 전횡을 많이 일삼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잘 살아야 돼. 죄 짓고 살면 안 돼. 뭔가 좀 마음 상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지금 영국으로부터 누가요?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미국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좀 도와줘 하고 있는데 미국을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 게 아니라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빠져나가는 게 영국이 좀 더 골탕을 먹는 거지 라는 생각에 영국에 그동안 억하심정이 있던 나라들이 똘똘 뭉쳐요. 야 뭉쳐봐. 영국한테 우리가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찾아보자. 프랑스. 백년전쟁을 비롯한 뭐 여러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라이벌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 아닙니까? 영국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프랑스가 붙습니다. 또 네덜란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뭐 항해법 있잖아. 네덜란드도 붙어요. 우리도 도와줄게. 미국 너네 에스파냐도 왜? 에스파냐 무적 함대 무너뜨린 나라가 어떤 나라?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 등이 미국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요. 그래서 요크타운 전투. 이 미국의 독립혁명은 여러분 전투가 딱 두 가지입니다. 1차 대륙회 이후 렉시턴 전투, 2차 대륙회 이후 요크타운 전투입니다. 1781년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투에서 영국이 지자, 그리고서 2년 뒤인 1783년도에 파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파리 조약이. 여기서 이제 식민지 독립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냥 독립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독립 인정한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정부를 구성하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4년 뒤에 헌법을 제정합니다. 헌법. 3권 분립. 몽테스키 외에 그 기본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그 견제가 들어갔던 것이고요. 연방주의. 이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잘 해주는 나라가 있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 간단하죠. 전 국민 딱 놓고 대통령 선거 딱 끝났습니다. 몇 시간 뒤에 출구조사 발표하면 우리는 거의 다 맞춰. 왜? 그 표본 집단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거의 안 틀립니다. 근데 미국은요. 장난이 아니야. 왜 그러냐? 여기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승다 독식주의라고 그래갖고 이들은 각각의 주마다 그 고유성을 인정해 주거든요. 각각의. 그래서 이 주 대표들을 보내갖고 대표를 뽑는 시스템이야.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 주라고 해봅시다. 여기 주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주에서 A라는 후보가 51%를 득표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후보가 47%를 득표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여기 51, 여기 47 한 다음에 여기 전부 다 한 다음에 그러면 A는 여기 전체에서 몇 프로 과반했냐? 뭐 B는 얼마 있냐? 이렇게만 하면 끝나죠. 근데 여긴 달라요. 여기 이 지역에서 A가 이겼잖아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대통령 선거 인단을 여기 A가 독식해요. 이른바 승자 독식주의야. 승자 독식주의야. 이건 왜 그랬냐? 뭔가 우리는 크게 하나라기보다는 이 나름의 자치권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 나름의 자치주들의 연합체다라는 거지. 우린 그것을 연방주의라고 해요. 이 미국에서 되게 특이한 대통령 선거 제도입니다. 승자 독식주의.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체 득표수는 적지만 여기에 선거 인단수를 더 많이 확보해서 대통령이 된 수가 벌써 2번이나 있죠. 최근에만. 그럴 정도로. 이게 좀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 이건 왜 그러냐? 미국이 그런 형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뭐 이게 문제가 있다, 나름의 뭐 그 표가 왜곡될 수도 있다, 뭐 이렇다 하더라도 뭐 많은 미국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제도가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이 제도가.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러려면 연방 헌법을 건드려야 되는데 연방 헌법까지는 아마 그렇게 바꾸긴 쉽지 않을 거라서 아마 이 제도가 나름의 문제는 있지만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도 뭐 어느 정도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제로 가는. 그래서 파리 조약 이후 4년 뒤에 헌법이 제정되는 1787년입니다. 그렇게 되었었다. 자, 미국의 헌법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1조, 이 헌법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은 미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속한다. 제3조, 미국의 사법권은 연방대법원 한 곳과 연방의회가 수시로 만들어 설치하는 하급법원에 속한다. 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편안하게 봐주시고요. 이 지도로 여러분 혹시 한번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순서 하나씩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여기 에팔레치아 산맥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에팔레치아 산맥. 이런 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주요
지역들이 있는데요. 가장 이 중에서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뭘까요? 보스턴 차 사건이겠죠. 1773년이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1차 대륙회의입니다. 찾아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1차 대륙회의 이후에 있었던 전투, 렉싱턴 전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대륙회의가 있고, 여기에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가 있고요. 2차 대륙회의 이후에 독립선언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크타운 전투. 순서적으로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헌법 제정 이후 나오게 되는 게 1789년.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 가장 메인으로 배울 프랑스 혁명의 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해에 같은 해 아메리카 합중국, 즉 미국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으로는 조지 워싱턴이 등장했고요.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때 만들어졌던 미국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요 순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순서 조금 작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순서가 나옵니다. 나오면 보스턴 차 사건 시기적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 대륙회의 이후 렉싱턴 전투, 2차 대륙회의 이후 요크타운 전투, 그렇죠? 요렇게 보통 1차 대륙회의 이후 그다음에 전투, 2차 대륙회의 이후 전투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요. 요게 아니면 좀 어렵게 나오면 요게 나와요. 요크타운 전투 다음 파리 조약, 헌법 제정, 그다음에 아메리카 합중국 등장. 요 순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요거 하나 꼭 봐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에 19세기로 가는 미국의 남북전쟁과 상황은 우리 완수박한 다음에 다음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강 완수박의 주인공은요, 신락경 학생이 되겠습니다. 락경 학생은요, 완쌤, 저는 2021년 11월 수능 세계사 50점 만점을 받은 신락경입니다. 제 생각에 세계사는 그냥 완쌤 강의,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연표 특강, 파이널 그냥 쭉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확실히 따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2등급 이상은 나온다고 저는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쌤의 신내림처럼 그 예상해 주신 것들이 이번에는 너무나 잘 통해서 만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좀 특정 과목이 좀 점수가 안 나와서 올 한 해 다시 선생님의 신세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2021년 선생님의 수능 세계사는 말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완수박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락경 학생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 차례 수능을 봤었는데 그게 보면 그랬던 것 같아. 그땐 몰라요. 왜 나는 친구보다 1년 늦게 가지, 2년 늦게 가지? 막 이런 생각이 저도 되게 좀 해서 되게 좀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참 정도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그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채워나갔었고, 그 이후에도 제가 살아갈 때 큰 원동력이 됐던 저의 그 시간, 소중했던 저의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락경 학생한테도 그렇게 좀 의미 있는 앞으로의 1년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내년에 이제 세계사는 그냥 계속 잘 갈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진심으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완수박, 모든 과목에서 완수박 해주시는 락경 학생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파이팅 외쳐드립시자고요. 자, 완쌤의 멋진 제자 신락경, 앞으로의 1년이 정말로 소중한, 그 소중한 1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자 완수박! 신락경 파이팅! 좋고요. 자, 이제 그 이후에 19세기에 미국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전쟁이라는 가장 큰 전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전쟁 전에 남북에 대한 상황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북부와 남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북부가 있고 이렇게 남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북부에서 인구는 6대4 정도 돼요. 61%에 남부가 한 39%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경제력은 북부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북부 쪽에 큰 도시들이 다 있어요. 이쪽 위쪽에 뭐 뉴욕, 보스턴, 뭐 좀 옆으로 가면 특히 뭐 한때 이 그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뭐 시카고 뭐 이럴 때 엄청나게 많았었어. 여기가 경제력은 75대 25래요. 공장의 분포는 81대 19고, 산업 기반은 당연히 여기는 상공업, 여기는 대농장, 그렇죠? 자, 그런 형태에서 권력 형태, 아마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하실 텐데 이게 중요해. 연방주의 대 분권주의야. 여기서 이 북부 사람들은요, 야, 우린 그래도 하나지, 우리 하나로 가자 라는 연방주의인데 비해서 분권주의, 야, 떨어져도 돼,
아, 떨어져도 돼. 아, 북부 애들, 아, 그냥 가라 그래. 라고 하는 형태가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성향적으로. 그러니까 무역적으로도 보호무역. 보호무역이란 건 뭐죠? 수출할 때도 좀 수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수입할 때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좀 관세도 좀 매기고, 이런 보호무역인데 비해서 자유무역. 이게 지금 21세기의 세계 무역의 트렌드죠. 그래서 당시 시민은 국가들이 야, 앞으로 국가에서 뭐 보조금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무역해. 왜? 본인들이 유리하니까 그게. 이들 입장에서도 아주 싼 값에 목화 같은 걸 만들 수 있으니까 별다르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자유무역 하자라는 것을 많이 주장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남부는 주로 대목장이 많았고요. 목화 농장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고요. 자, 그런 걸 하려면 반드시 필요했던 게 노예였었어요. 흑인 노예들. 그러니까 남부에서는 노예제 찬성, 북부에서는 차라리 노예들은 여러분 뭐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 여기서 만들어진 이 공업지대에서 만들어졌던 것을 써줄 사람들이 필요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 거야? 일반민들이지, 자유민들이지. 그래서 이 노예를 자유민으로 만드는 걸 더 좀 그 기대를 했었던 것이 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제 단어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세기 멀로 선언입니다. 자, 멀로 선언 내지는 멀로 주의라고도 하는데요. 1823년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메리카가 앞으로 아메리카 일들이 할 테니까 유럽, 넌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 라는 거예요. 오, 선생님, 그러면 아메리카가 여러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북미 있고 남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북미, 미국, 요 위에 이제 캐나다는 뭐 이제 아주 제대로 나오기 전이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요게 이제 남미의 이 인권을 위해서 이런 거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요. 이런 거죠. 야, 여기 이제 유럽이 있잖아요. 유럽. 너네는 니네 거 알아서 해. 우리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식 알아서 할게. 근데 앞으로 이 아메리카에서 그나마 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이제 얘네는 나의 영향력 하에 들어온다고. 얘가 실제 목적이지. 즉, 그래서 이걸 불간섭 원칙. 유럽, 너네 우리 아메리카 일에 간섭하지 마! 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고립주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우리 아메리카는 그냥 아메리카끼리 할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던 것이 멀로 선언입니다. 가끔 선지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하나 봐주시고요. 북부는 상공업, 노동자가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예제 폐지와 연방주의, 보호무역론이 많이 대두되는 데 비해서 남부에서는 대농장, 노예제, 특히 노예제도에 찬성했었고요. 분권주의, 자유무역론이 있었다. 요 기본적인 거 봐주시고요. 특히요, 여러분, 이 미국의 남북전쟁하면 지금까지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너무나 재밌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워낙에 그 동영상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거 축약본도 있을 거고 아니면 풀 버전도 다 이제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보셔도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특히 이 비비안니와 크라크 케이블의 그 둘이 나오는 장면과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딱 끝나거든요. 그 장면들. 지금 이게 1939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 20-30년 동안 영화 랭킹 언제나 수입 1위. 바로 이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였습니다. 지금 봐도 여러분 충분히 재밌을 만한,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80년이 넘었는데 지금 봐도 대작이니까 얼마나 잘 만든 영화입니까? 자, 어쨌든 이 남북 전쟁하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인물, 에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자, 링컨은요,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자, 그러면서 남부 쪽에 7개 주, 초기에 7개였다 그게 이제 11개로 늘어납니다. 주가 탈퇴를 해요. 우리 이제 연방에 안 할래. 뭐야, 링컨이야? 안 해. 라고 하면서 이제 빠진다고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자 이걸 북부 쪽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게 남북 전쟁입니다. 요 연도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남북 전쟁 1861년에서 65년까지 있었고요. 여기 딱 가운데 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령이 선언되었습니다. 특히 요 유명한 전투가 이제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죠. 게티스버그 전투가. 이 남북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되겠습니다. 요거 그냥 한번 들어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예 해방령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현재 미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켜줄 것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 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난 얼마든지 기회를 주겠다. 너네 스스로 너네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이 국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함께 해달라라고 이렇게 노예 해방령을 내세웠던 것이고요. 이게 그 유명한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이 유명한 단어가 그거 아닙니까? 이걸 인민이라고도 뭐 번역하실 수도 있고요. 국민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에 이 게티스버그 연설이 아주 링컨의 연설로 유명한 게 여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최종적으로 누가 이긴다? 북부가 승리한다. 이거 언제 끝난다고요? 1865년입니다. 1865년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요 시기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막 등장해갖고 막 개혁 정치 할 때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요때 이제 국가적 단합이 이루어졌었고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요 남북 전쟁이 끝나고부터 서부 개척이 본격화돼요. 서부 개척이. 특히 이제 그 골드 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서부 쪽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 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소문이 나오게 되면서 서로 가게 되면서 이제 금광을 위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갔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가서 금을 만나갖고 했던 거 아주 부자가 된 사람보단 가서 한데 사람들이 이게 막 흙을 하고 일을 거칠게 하니까 옷이 금방 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 텐트 재질의 그걸 가지고 박아갖고 바지를 만들었죠. 우리가 그게 알고 있는 지금의 청바지 아닙니까? 그 띵바이스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진짜 돈 번 사람은 그 사람이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요게 나올 거예요. 대륙 횡단철도. 요게 1869년도에 있거든요. 1869년도 요 연도는 하나 기억해 두세요. 여기 나온 적도 있고요. 참고로 요 1869년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수에즈 운하 개통입니다. 같아요. 예, 미국의 대륙횡단철도와 수에즈 운하가 같이 되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19세기 말이 되면서 이 세계 최대의 산업국가로 성장합니다. 근데 몇몇 학생들 그래요. 아니 선생님,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는 굳이 보면 1700 몇 년도에 그렇게 이제 국가로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불과 지금 보면 한 25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엄청난 공업국가로 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저도 이제 미국과 관련된 책을 여러 개 살펴봤는데 가장 잘 써진 책은요. 강준만 교수의 미국사 산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권짜리 되게 큰 되게 좀 여러 권에 나오는 그 책인데 거기서 보면 강준만 교수가 미국이란 나라 땅을 딱 이렇게 정의를 해요. 유효한 토지가 가장 많으며 그 누가 뭐래도 지리학적으로는 가장 신의 축복을 받은 땅이 분명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있어. 기후대가 다 있어. 기후대로 보자면 여기는 아열대 기후입니다. 온대 기후가 대부분이고요. 살짝 위에는 냉대 기후. 그러니까 엄청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안에가 연결되는 수로 강이 미시시피 강으로 대표되는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걸 이동하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 3대 곡창지대 하면서 팜파스, 프레리, 체르노잼 이런 거 보셨죠? 프레리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우리나라 수십 배 농장이 막 옥수수 마시고 그래. 미국은 최고의 산업국가이기도 하지만 미국은 최고의 농업국가이기도 해요. 예, 그럴 정도의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축복받았던 땅이지. 근데 거기에 산업화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단기간에 급성장했던 것이죠. 예,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 좀 약간 기본적으로 좀 자연 조건적으로 좀 유리했다. 물론 이 과정들 보면 아주 잔인하게 또 기존에 있었던 여기 원주민들 막 내쫓고 또 전투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하나 봐주시고요. 선생님 근데 여기 보는데 연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 있겠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요거 하나 기억하십시다. 선생님 여기 철도가 여러 개인데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유니언 중앙 태평양 철도가 대륙횡단 철도예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여기 오마하에서 쭉 들어가면서 세크라멘토 지나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던 이 철도가 대륙횡단 철도예요. 여기 언제라고요? 1869년.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연도적으로는 크게 외우실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요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그럼 뭐 이거 뭐 영국으로 할양받았던 게 언제고, 프랑스로부터 매입했던 게 언제고, 텍사스 병합, 멕시코로부터 할양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계사에 저도 사실은 전 교과서만 보고 막 제가 그 주변 학생들한테 그런 장면 많이 하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그 연도 아무거나 물어봐. 전 대부분 다 대답해요. 근데 나 여기 있는 것까지는 나 다 못 외웠어. 이것까지 뭐 이런 오리건 병합을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시험 문제 나오는 모든 연도는 전 다 알아요. 근데 나조차도 생각을 안 하는 연도고, 무엇보다 여러분 어떻게 외울 거야? 이것만 할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외우라는 걸 외우세요. 특히 연표 특강은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올해도 수능 완성 전후쯤에 해서, 또 아니면 수능 완성 안 해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연표 특강을 또 따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파이널로 이렇게 되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세계사는 그냥 점 있고 쭉 따라오시면 여러 선배들이 여러분한테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냥 세계사는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후 19세기 이후 대표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었던 미국은요, 그 이후 확장주의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대표적으로 1854년도에 일본을 개항시키고요. 그리고 필리핀, 원래 필리핀의 그 식민지를 삼았던 나라는 에스파냐였었죠. 에스파냐로부터 에스파냐 전쟁을 해요. 미서 전쟁이라는, 우리가 흔히 미서 전쟁, 1898년도 미서 전쟁을 통해서 이 필리핀이 미국령이 되죠. 이제 미국의 식민지가 되죠. 그 다음에 뭐 쿠바도 차지했었고요. 괌, 하와이,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한 70여 년 가까이 운영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또 하나, 20세기 되면 이건 우리가 아직 배울 건 사실 아니긴 하지만, 먼저 하나, 이 근현대사 쪽 가면 많이들 힘들어 하시니까 이거 하나만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19세기의 대표적인 선언 중에 뭘로 선언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1823년입니다. 고립주의 원칙의 외교 원칙을 천명했다. 그거 하나 봐주시고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1차 세계대전 이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3.1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요거 하나 봐두시고요. 이 독트린이라는 말이 뭐냐면 학설주의 이론 이런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를 따지면. 근데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힘이 있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가 외교주의 노선을 천명했던 게, 당시에 수십 년 동안 그 외교가 하나의 그냥 틀이 잡혀버려. 우린 그걸 독트린이라고 그래.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냉전 체제가 시작되었었고요. 닉슨, 멀로도 그렇고 윌슨도 그렇고 트루먼도 그렇고 닉슨도 그렇고 다 미국 대통령 이름입니다.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냉전이 완화되는 움직임이 있었다. 요것들은 우리가 이제 현대사 파트 갈 때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20세기 최종 되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이 있죠. 참 이 연설들을 한번 볼 때마다 전 지금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쭉, 그래서 노예 후손과 노예 이 자손의 후손들이 같은 손을 맞잡고 그 노을 바라보며 하는 그 연설을 볼 때마다 전 지금도 막 약간 설레이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막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좀 좋은 꿈들을 한번 꾸셔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우리 오늘 배웠던 것들 바탕으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2019년 9월 모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나 문서가 작성된 시기 사이에 발생, 그러니까 가나 시기를 찾아야 되겠네요. 영국 의회는 아래 세금들을 징수하기로 하였대요. 자, 아메리카 식민지 법정에서 제출하는 진술서, 소장 답변서, 이의신청서 등의 문서를 뭐 인지세 어쩌고저쩌고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네요. 이거 연도는 정확하게 여기서 좀 찾기가 힘든데, 중요한 건 지금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죠. 1763년도에 7년 전쟁이 끝났고 그 이후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잖아요. 그러면 연도를 특정하긴 그렇지만 1773년도 이전이겠죠. 이게 보스턴 차 사건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면 쭉 나오고 있네요. 이거 뭐였어요? 독립선언서죠? 1776년입니다. 그럼 대략 요 정도 시기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렉싱턴 전투 75년이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 그리고 요 사이에 1차 대륙회의, 그 다음에 렉싱턴 전투 있죠. 그러니까 기억은 들어가고요. 보스턴 차 사건, 그렇죠. 요거 다음에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 있었죠. 니은도 들어가네요. 디귿. 영국이 7년 전쟁에서 프랑스와 싸웠던 건 요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가보다 이전 상황이겠죠. 7년 전쟁 이후에 중산주의 정책 강화하면서 이 정책이 나왔을 테니까.
그다음에 리을.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건 나보다 한참 뒤의 일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고요. 2번 문제 가봅시다. 이런 문제 여러분 딱 뭐 보면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 진도를 안 나갔기 때문에 이거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밑줄 친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래요. 자, 그림은 전쟁 전야의 상황을 으르렁거리는 두 마리 개로 묘사하고 있답니다. 뭐 링컨이 이끄는 진영이 뭐 우세한 걸로 뭐 게티스버그 전투 이런 거 나왔으니까 뭐죠? 미국의 남북 전쟁인데 1861년부터 65년까지죠. 비뇌 개체. 참고로 여러분 여기 있는 건 우리 아직 안 배운 겁니다. 혹시 모르더라도 너무 뭐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814년에서 15년에 빈회의가 있었고요. 그리스 독립은 1829년이에요. 인민헌장 발표는 1838년. 그다음 메테르니 힐각은 1848년. 크림 전쟁 발발 1853년. 독일 제국 성립 1871년입니다. 그러면 요거니까 연도만 찾으면 딱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러한 연표 문제가 2019년 이후에는 2020년 되면서 조금 약간 트렌드가 바뀌면서 지도형으로 좀 변형되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또 나올 수도 있고 연표 문제는 아무리 요새는 트렌드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두 문제 이상은 꼭 나오기 때문에 나름의 좀 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는 초반에는 너무 여러 번 애쓰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수능 특강 완성 넘어가면서 제가 또 따로 특강 해드릴 테니까 그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2020년 6월 모평이에요. 가혁명의 결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 그림은 가시기의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한 식민지군이 영국군의 항복을 받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무슨 혁명이겠어요? 미국 독립혁명 내지는 미국 혁명이겠죠? 항해법이 제정되었다? 이 혁명의 결과를 찾으라는데 항해법이 왜 나옵니까? 항해법은 영국이 네덜란드 중개무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크로멜이 만들었던 것이고요.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했던 것은 이것이 이제 전개되는 그 시발점 정도가 되겠죠. 베이스트 팔렌 조약은 독일의 30년 전쟁의 결과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우크스부르크화에는 독일 내에서 루터파가 공인받았었다. 요 연도 기억하실까? 1555년 1555. 연방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이 탄생했다. 이건 평가 문제지만 너무 쉬웠죠. 이게 뭐 미국의 혁명의 그냥 결과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4번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모평이에요. 자, 밑줄 친 나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여기 커먼 센스 나왔네요. 토머스 페인의 상식. 우리가 지금까지 영국과 함께 번영해 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야 한다는 말은 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주장은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단지 상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커먼 센스, 상식에 대한 것이었었고요. 이 설명 가볼까요? 왕권 신수설이라니요. 왕권 신수설이 여기 왜 나옵니까? 천부 인권사상이면 몰라도 미국 독립혁명을 촉진시켰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고정경제학의 토대 전혀 관련 없고요.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로크의 사회계약설은요. 시민정부론이라는 책은 1690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요거랑은 좀 시기 차이가 있고요. 초기 사회주의의 비현실성을 비판했던 건 바로 마르크스예요. 뭐 공산당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표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미국 독립혁명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 진짜 이제 혁명 시리즈의 완성 어디입니까?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제가 잘 준비할 테니까 꼭 기대해 주셨고요. 여러분 간단한 복습은 여러분의 점수를 춤추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뭐라 나빠 한 번 해야지? 아니, 필요 없어요. 중간중간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복습이 최고라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다음 시간 프랑스 혁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